혹시 이번 추석 연휴 때 친지들끼리 모여서 집값 얘기 안 하셨습니까? 최근에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집값이 또 많이 올라서 또 이것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갑자기 타이트해져서 이 변수가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 내일 새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올 테고요.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이 될까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에 집값 물어보는 사람 더 많이 늘었나요? 어때요? 항상 많이 요즘 더 궁금하죠. 이거 9월 들어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변수가 생기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갑다. 네. 내가 어디 사야 되지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상승폭은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요즘 그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나요? 기울기는 완만해졌는데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죠. 상승폭 확대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25주 상승을 하다 보니 상승은 상승인데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벅찼었는데 저기 속도를 늦추네? 이제는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저 속도 멈추다가 이제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들고. 단기간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가 계속 따라가도 될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에 좀 빠져있는 추석이었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 매매 시장이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강세였던 그 가장 대표적인 요인 몇 가지만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강세였던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의 그 인터뷰를 좀 해보다 보면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도 내리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제 정책의 실패라고 할까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를 안 하네.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냐라는 생각.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한 2달인가 늦춰졌었던 원래 거죠. 7월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9월로 연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7월, 8월이 거래량이 급등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값을 올라가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2달 연기한 건 부양의 의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9월에 대출 강화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는 불안하다. 2020년, 2021년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지금 안 사면 또 못 살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이 또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불안 심리, 그렇죠. 네. 경제는 심리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이 그 또 상승 사이클에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 걸까?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게 상승의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참 난처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상승 사이클은 2021년에 끝났거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상승 사이클은 끝났고요. 예. 지금은 조정 사이클의 안에 있는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인데 이게 나무만 보게 되면 7월, 8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대세 상승이 아닐까, 한마디로 추세 상승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인데 저는 이걸 추세 상승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상승은 한 5년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2배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5년 정도 올라가서 2030년 정도에 2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잠실에 있는 헬리오시티나 엘스 리센츠 같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 한 24억에서 27억 정도 하는데 예. 2030년에 이게 한 40억, 50억 정도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또 가계대출 상환 능력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좀 어렵다. 위험 구간, 고평가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세 상승 사이클은 2021년에 끝났지만 지금은 조정 시장 속에서 등락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 등락 중에서도 등이죠. 오를 때. 네, 등인데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래요. 특히 서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네네. 과열은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본다. 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아마 저는 가장 고민이 지금 많은 정부 기관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곧 내릴 거잖아요. 네.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미국이 내리게 되면 이제 다음 타자는 한국은행인데 네. 뭐 경제나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서울 집값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에 집값이 잡혔단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금리 내려가면 다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공식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금리를 내렸을 때 안 그래도 지금 7월 8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야, 이거 집값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원인 제공이 또 한국은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최근에도 계속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야, 과열 단계야. 네. 고평가 단계야.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돼.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을 계속 부양하게 되면 효과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경기 진작 효과보다는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된다. 계속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야, 공급이 부족해. 정부가 잘해야 돼.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내년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라는 경고를 주는데 저는 그 속마음에는 한국은행의 속마음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내릴 때가 됐는데 네. 집값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제발 걸림돌 좀 제거해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거나 내리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 정부가 좀 규제를 해서라도 집값을 빨리 좀 잡아달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게 맥락이 같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네. 한국은행에 있는 시그널을 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발목을 잡으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빨리 집값을 안정을 하고 이제 한국은행한테 공을 넘기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또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금리를 내렸을 때 그 유동성이 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려면 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내리지도 못하겠고 결국에는 이제 공을 다시 정부한테 넘기는 거죠. 우리가 안 내리거나 낮게 내리는 건 결국에는 집값 때문이야. 너희들이 집값 빨리 안정시켜야 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를 쌓아왔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학습이 되어 있고 이걸 또 이제 깨뜨려야 되는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 중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문자로도 지역 뭐 예를 들어서 2561님 서울은 핫하고 부산은 찬밥, 지방은 솜을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방 이야기도 또 차체 그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네네. 서울 지역에서도 이게 뭐 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뭐 강남이나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신고가 기록하는 네네. 곳들 많은데 네.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도 좀 낮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게 제가 앞서서 이제 추세 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추세 상승 구간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 서울 중심지부터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수지가 있으면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물이 차서 외곽으로 번지듯이 2015년, 17년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먼저 집값이 올랐고요. 외곽 지역으로 번져 나가면서 그렇죠. 2020년 넘어가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들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다 올랐습니다. 네. 이게 추세 상승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지금은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인데 모든 지역이 다 오르지 않아요. 예. 다 오를 것 같으면 우리가 꼭 강남에 집을 사야 될까요? 투자 대비 뭐 지방 중소도시 사도 오히려 효율성은 더 좋을 수도 투자 금액 있는데. 대비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뭘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데 그 똘똘함이 결국에는 미분양이 작고 입주 물량도 작고 수요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 마용성, 강동구, 동작구, 한강 벨트 위주로만 좀 수요자들이 최근에 수요자들 움직이를 보면 이제 추세 상승일 때는 뭐 실수요자 플러스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들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최근에는 실수요자들이에요. 예. 실수요자들은 이제 무주택자들, 지금까지 현금을 보유하면서 타이밍을 보던 무주택자들, 또 한 부류는 집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움직이거든요. 팔고 갈아탈 때는 어디로 갈까요? 하급지로 가진 않죠. 상급지로. 상급지로 가죠. 그러다 보니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송파구로,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은 서초구, 강남구로 이렇게
상향 이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심지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노도강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노도강은 또 누가 사느냐? 상대적으로 보면 노도강이 이제 좀 낮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는 걸 보면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중심지는 못 사니까 지방은 앞서서 이제 부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러면 내가 2, 3억 있으니까 노도강이라도 사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노도강도 최근에는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향 이동을 하려는 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고 네네.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오르는 곳만 오르고 몰리는 곳만 오르는 지금은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88 대책 때도 또 한번 강조를 했고 뭐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럼요. 지금의 집값을 진정시키기에는 어떻게 좀 힘이 달릴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88 대책 이제 한 달 더 지났는데요. 네. 88 대책 내용이 뭐였나요? 물어보면 이제 머리를 좀 걸쩍걸쩍 댑니다. 전문가들도 야,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공급 늘리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이제 심리 효과는 거의 지나갔다. 공급 대책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실질 효과가 있죠. 실질 효과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린벨트 풀어서 보상하고 언제 공급을 할까요? 10년 후에 나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10년 후에 서울 아파트 공급되는 게 지금 궁금하지 않잖아요. 10년 후에 서초구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필요한 건 그래서 지금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느냐라는 건데 88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급 확대 대책들이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풀고 태릉 뭐 푼다라고 네. 하고 계속 나왔는데 같은 패턴이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뭐라 되겠나? 그럴까요? 네. 계속 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또 나왔어. 그린벨트 그때도 푼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정부는 야심차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준비는 많이 했거든요. 내용 네.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656님이 지방은 이제 대구 지역 계시는가 봅니다. 대구는 네네. 유령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가 한 7만 가구 정도 됩니다. 7월 네네. 기준으로. 그중에 비수도권이 5만 7천 개. 네네. 당연히 이제 지역이 더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지역의 집값이 부진한 어떤 결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도 봐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다 있는 섞여서요. 거죠. 이게 80% 정도가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 물려 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여쭤봅니다. 네. 아니 왜 굳이 서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하면 공통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만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방 아파트가 회복이 되려면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 사탕 하나 주면서 너 사탕 먹을래? 옆에 보니까 사탕이 한 봉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탕을 빨리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먼저 먹어야겠죠. 그쵸.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양이 빨리 소진돼야 되고요. 저는 정부 정책도 미분양 소진 대책들이 좀 강하게 이번 88 대책도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의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방 미분양을 더 메리트 있게 해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너 자꾸 친구 만나러 가면 야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집에 뭔가 더 재밌는 게 있거나 뭔가 다른 재밌는 거리를 주게 되면 친구 만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투자도 마찬가지죠. 지방 미분양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카드가 나온다. 1년 동안 지방 미분양을 사면 그렇다. 서울에 집 사려는 분들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잠깐 있어봐. 서울은 단기 급등을 했는데 계산기에 다시 한번 두들겨보자. 한 템포 쉬는 브레이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도 소진해야 된다면 저는 미분양 공급 대책 좀 파격적으로 해소 대책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 더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법으로. 지금 지방 수요가 서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 수요까지. 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지역 특히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빌라 같은 걸 사더라도 뭐 다주택자로 치지 않겠더라 이런 대책들은 하나둘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약한 게 약해요. 생각해 보면 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세제 혜택은 이제 회초리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건데 야 내가 2대 때릴 거 그냥 안 때릴 테니까 집 사.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인데 회초리가 무서우면 이제 주춤할 수는 있는데 기대감이 낮은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미분양도 많은데 안 때린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살까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당근도 좀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지금 추석 귀성길 지금 막 막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새벽까지 막히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울에 정착을 하신 분들인데 고향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다면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방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 지방 대학교 뭐 경쟁력 강화시키면 저는 안타까운 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죠. 이 일자리들이 지방에 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조금 더 지역으로. 생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의 핵심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고 지방의 거점 대학교들 국립대학교 수준을 포항공대 수준으로 올려준다면 저는 또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일종의 뭐 에치슨 라인처럼 특정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라고 제가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재들이 그 이하로는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 공장을 못 옮긴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교의 경쟁력을 굉장히 좀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근본적인 또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월세 시장 한번 볼까요? 그 왜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 이 문제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전세 계약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흐름이에요? 이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다. 우리 수요자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무조건 유리하면 선택을 하잖아요. 전세보다는 월세보다는 지금은 전세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전세 대출 이자 내는 수준이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해. 전세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2023년까지 약세였거든요. 월세는 계속 올랐습니다. 월세 가격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월세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2년 전보다는 오히려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 유리한 거고요. 뭐 전세 이러다가 다시 또 역전이 될 수는 있죠. 또 월세가 유리하면 또 월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중요한 건 전세나 월세나 동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서민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요. 전세와 월세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우린 선택지는 집 안 사면 되잖아요. 굳이 올라가는 집을 나는 사지 않을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집을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잖아요. 올려주거나 전세 사시는 분이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서서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으나 공급 부족의 직격탄은 매매 시장보다는 오히려 전세 시장, 임대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전세 사기였고 그게 심했던 게 빌라 같은 거였잖아요. 비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전세가 좀 올랐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의 전세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최근에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1년 전보다 26% 늘어났다. 서울의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제 비교를 거래량이요? 1년 전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1년 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년 전보다는 늘어났는데 그나마 또 이게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전세 가율이 좀 괜찮습니다. 지방보다는. 그렇다면 서울은 이 정도지만 여전히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보다는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이 훨씬 더 어렵고요. 시장에 그런 최근에 양상들이 많아요. 뭐 빌라 쪽에 전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불안하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전세 사기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빌라 전세는 여전히 기피하는 거네요.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뢰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 전세 계약은 이게 무이자 대출이고 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그냥 서류 간에 서로 이게 계약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채권 계약이 못 믿을 계약. 내가 2년 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빌라 전세는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이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좀 더 오히려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덕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 시장에 불안한 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빌라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로 오는 방법인데 아파트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 대목에서 항상 이제 전세 가격 올라오면 이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지 않을까 그 우려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밀어올리죠. 근데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뭐 올해 전세 가격 올해까지 오를까요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갈 요인을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려면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또 금리가 급등하거나 두 추까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는 오히려 내려갈 것 같고요. 요거는 입주 이제 물량은 아파트 기준 서울 수도권까지입니까? 기준이? 서울 수도권이 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방도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는 신규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분양이 남아있고 입주 물량이 있으나 2026년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 이 문제도 지방도 상황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 가격은 우리를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앞으로 5년 후까지도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겠다.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집값 잡기 도 중요하겠으나 사실은 전세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인허가 물량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 대출 규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가량 들었다고 금액으로는 네. 한 달 새에 역대 최대치 기록을 네네. 했고 아무래도 그 대출 규제 생기기 전에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기 전에 막차 타자 이런 수요가 몰렸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7월, 8월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넣었고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막차 타자 9월부터 이제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빨리 받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졌는데요. 물론 9월에는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전세 그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에 가계 부채도 줄어드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안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출 규제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구매 능력을 이제 제한하는 건데 구매 욕구는 여전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값 계속 올라갈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또 더 불안해하죠. 11월 입주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전세 받아서 내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네.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뭔가 좀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둔촌주공도 잠시 후에 하나 더 여쭤보겠고요. 우선은 지금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이 이른바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 이제 창구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수요를 좀 아니죠. 대출 공급이죠. 네. 대출 공급을 좀 조이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매수자들의 심리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차라리 그냥 스트레스 DSR처럼 가이드를 딱 주면 알잖아요. 네. 아 내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구나. 안 알 수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창구 지도라는 거는 이제 은행 창구마다 가봐라는 얘기거든요. 예. 가보면 일주일 전하고 오늘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예외 조항 또 나옵니다. 예외 조항 보니까 또 굉장히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신한은행 다르고요. 국민은행 다르고요. 운해은행 다릅니다. 결국에는 매주 각 창구마다 다 가가지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은행 창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친 분들은 그래도 사자라고 또 돌아서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은행별로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더 혼란스러울 때. 더 혼란스럽고 이제 속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러다가 또 내년 1월 되면 또 풀어줄 거야. 은행들이 또 실적 올려야 되지 않겠어? 리셋이 되죠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태풍이야. 그러면 이 태풍만 잘 지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들의 심리는 대출 네. 수요자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틈틈이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이 대출 때문에 구매 욕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구매 욕구가 생기면 두 번째로 구매 능력을 따지거든요.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 또 전세금, 대출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구매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구는 있는데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면 다른 능력을 찾거나 또 방법을 계속 이게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네.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약부터 하고 물론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는데 네. 그 2, 3개월 사이에 어떤 정책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불안감도 시장에 지금 그러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이 이것도 그런 영향 상황이죠. 더 줄까요? 자서까지 했는데 대출에 지금 안 나오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했다? 자서를 했는데 이제 자서. 지금 갭 투자를 막겠다고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이 이제 같이 진행되게 되면 갭 투자로 해서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네. 이제 청구 지도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은행 가서 내가 한 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하고 자서까지 했는데 네. 이제 잔금이 다 됐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났죠. 근데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주게 되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2금융권이나 4금융으로 또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창구 가서 따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몰라.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돈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출 수요자들은 이제 대략 난감해지는 건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수요를 좀 낮추는 그런 또 촉진제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11월 말부터 맞습니다. 입주한다고요? 네네. 12,000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조금 일시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융통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 계시는데 네. 지금 그 대출도 막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12,000세대면 보통 한 50% 정도는 이제 전세, 나머지는 뭐 자기가 입주를 할 수는 있는데 예. 50%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전세를 맞춰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막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은행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는 야 걱정하지 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자서까지 했는데도 수시로 창구 지도로 인해서 대출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 날 돼서 전세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집주인도 불안하고요. 세입자도 불안합니다. 두 부류가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옛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년 넘었나요? 네. 미분양 날까 봐 정부에서도 실거주 의무 뭐 폐지해 준다라든지 조금 이점을 주었던 건 아닙니까? 물론 여기만을 위한 혜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상징적인 곳이었죠. 사실은 우리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도 나왔었죠.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컸다고 봅니다. 그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이 대규모 실패로 되게 되면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1.3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요. 결정적인 영향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풀어줘서 문제죠. 특례보금자리까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죽이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만 구해라. 아마 정부도 난감할 겁니다. 은행들도 난감하고요.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이게 120세대 정도면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12,0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죽이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또 혼란이 11월 말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혼란이 커지면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되면 또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또 이게 민원이 빗발치게 되고요. 좋게 말하면 정책의 유연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고 그렇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입니다. 혼란스러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둔촌주공도 나올 것 같긴 한데 100%는 모르겠다. 그럼 집주인은 차라리 그러면 내가 입주를 해야 되나? 전세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입주해버려? 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매물이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게 되면
또 전세 가격 상승, 또 갭 투자 좋아지는 환경,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와 공급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이게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울시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고민인 거죠.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이게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출 규제도 정부가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또 구멍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0대 어르신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70대 어르신이 40년 대출하면 110세까지 사시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뭐 그리고 40년 만기 상품을 받아도요.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면서 원리금 상환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겠습니까? 5년, 10년 보유하다가 또 팔 때는 일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최대 만기가 40년이라는 거지 40년 보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뭐 젊은 사람들도 30년, 40년에 걸쳐서 만기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흔치 않죠. 실질적으로 뭐 통계를 보게 되면 10년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건 최장 기간이고 실제로는 10년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70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90세 사망해서 상속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문제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내일 새벽 3시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테고 저희도 아침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는 올해 초부터도 많이 내려왔고,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지금 한두 달 차이일까, 뭐 두세 달 차이일까가 고민이 될 뿐. 한국은행도 시차를 두고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반영된 것과 앞으로 기대감으로 더 반영이 될 것은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폭으로 인하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0.25%포인트 25bp 정도 미국이 내린다면 뭐 크게 영향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행이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역설적으로요. 금리를 내릴수록 아마 대출금리는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가계부채,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었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지금 올 초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그 구간별로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준금리 0.25나 0.5%포인트 정도 뭐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우리 생각처럼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0.25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올 연내 0.5%포인트 이상 내린다면 아마 기대감이 좀 커질 것 같고요. 0.25 정도라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크게 뭐 우리가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폭이 클수록 강하게 금리 인하가 될수록 대출 규제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정부도 부담스럽고요. 우리 시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더 역설적이게도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 아니냐. 그래도 실수요가 좀 필요한 분들 물론 이제 다 100% 다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흔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또 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현금 부자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포 원밸리가 뭐 전용 84 국평이 60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상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거기 이제 다른 세상. 아무리 한강 뷰가 나와도 사실 뭐 60억을 우리가 60억이면 우리가 그 담보대출을 받아도 50% 받아도 30억이잖아요. 30억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우리 중산층이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은 좀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냥 우리 가십거리로 이렇게 다루긴 하지만 너무 좀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올 하반기 또 현금 부자들을 기다리는 좋은 청약 물량들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좋은 물량이 나오면 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금 부자들 이야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일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의 포커싱이 맞춰지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 시장 안정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네요. 약간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짧게 지금 무주택자들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주택자들은 우리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게 되면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사되 전고점 대비 최근에 이제 전고점 대비 90% 이상 회복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아파트들 필요하고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